수리 영역 핵심 강의 첫 번째 주제로 자료 해석의 기술 1 절대 수치, 상대 수치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즉 문제에 표가 나오겠죠. 자, 표가 나오거나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위, 즉 자릿수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절대 수치인지 상대 수치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절대 수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주로 100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으로 나오던가 또는 돈, 100원, 1000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다, 정확하게 얼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절대 수치죠. 자, 이에 비해서 상대 수치라는 건 주로 퍼센트로 나오겠죠. 즉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둘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A대학에 수업을 갔습니다. 자, A대학에 수업을 갔더니, 자,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 100명이에요, 100명. 그럼 이 100명이라는 건 뭡니까? 절대 수치죠. 절대 수치예요. 누가 들어도 100명이기 때문에 절대 수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A대학교의 총 정원이 1000명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1000명이 전체 정원이 되니까 이 1000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100명은 10%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상대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 상대 수치는 A대학교의 총 정원이 1000명인 걸 아는 사람은 바로 1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A대학교의 총 정원을 모르는 사람은 자, 이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대 수치라는 건 자,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전체 인원처럼 절대 수치가 같이 제시가 된다면 그 상대 수치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교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자, 어떤 단계로 문제 푸셔야 되냐면 처음에 상대 수치인지 절대 수치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만약에 상대 수치가 나왔다. 그렇다면 절대 수치가 같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단계로 이제 항상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원이 나와 있죠. 표를 보시면 A학교하고 B학교에 남학생과 여학생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작은 숫자를 갖고 한번 해봅시다. A학교의 여학생이 92명이고 B학교의 여학생이 지금 52명입니다. 자, 그럼 누가 크죠? 자, 누가 크냐면 A학교 여자가 더 많죠. 92명이니까. 근데 제가 이걸 좀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뭐로 바뀌었죠? 상대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상대 수치를 비교해보면 B학교의 여자가 현재 52명으로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결과를. 미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A학교의 절대치가 200명이고 B학교의 절대치가 1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씁니다. A학교의 총 정원이 200명이고 B학교의 총 정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의 46%하고 100명의 52%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A학교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 수치가 나왔는데 절대 수치가 있냐를 본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 200명하고 100명처럼 이 상대 수치 값을 구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절대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건 이제 정확하게 구하는 법이고, 만약에 이건 이제 시험용입니다. 자, 시험용으로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라는 게 뭐냐면 A학교하고 B학교의 정원을 현재 몰라요. A학교하고 정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46하고 56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자, 여러분들은 상대 수치가 작은 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시험용은 언제나 상대 수치가 작으면 절대 수치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예를 들면 46%하고 52% 중에 누가 더 작죠? A학교가 더 작죠? 하지만 절대 수치는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자, 요거는 이제 왜 시험용이라고 하냐면
언제나 뭐 크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하면 거의 99% 정도 언제나 상대 수치가 작으면 절대 수치는 크고 상대 수치가 크면 절대 수치는 작거든요. 자, 그렇게 당연히 출제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도 절대 수치하고 상대 수치를 구별하는 거를 알고 싶은 건데 상대 수치도 크고 절대 수치도 크고 이런 걸 내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지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수는 뭐냐면 상대 수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지수는 상대 수치예요. 상대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자, 지수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값을 100이라고 할 때 다른 시점의 값을 나타낸 값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준 시점. 어떤 기준 시점의 값을 100으로 놓고 자, 이렇게 100으로 놓고 다음 값을 112라고 놓으면 누가 봐도 12%가 증가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숫자보다는 이렇게 지수로 바꿔놓으면 뭐가 쉽냐면 증감 등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앞에다 단서를 적어놨죠. 자, 지수도 상대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 항목 간의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언제만 알 수 있다? 항목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 간 비교를 물어보는 함정 선택지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1번의 예는 이거예요. 서울시 인구 10%하고 서울시 인구 20%는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이게 더 크죠. 서울시 인구 20%가. 자, 이거 사실은 상대 수치이기 때문에 원래 정확하게 서울시 인구 10%가 몇 명인지 서울시 인구 20%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항목, 즉 서울이라는 항목 내에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 수치를 크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자, 2번처럼 서울시 인구 10%와 부산시 인구 좀 이제 지저분한 숫자를 써봅시다. 27.3%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누가 클까요? 모릅니다. 몰라가 정답이에요. 몰라.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서울시 인구 10%가 부산시 인구 27.3%보다 크다라고 나와도 여러분들이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제나 정확한 판단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절대 수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시간이 급하거나 계산이 약하신 분들은 그걸 판단하지 말고 절대 수치가 있더라도 언제나 상대 수치가 작은 게 절대 수치는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번 문제인데 이게 제가 이제 복습 강의, 이 강의의 용도가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었던 분들에게 제가 복습용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강의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 보시면 문항 번호가 16번으로 돼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가끔 이제 제가 자료를 편의에 따라 좀 양을 조절하다 보면 번호는 좀 다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문제를 보시면 바로 알 수는 있으니까 자, 상대수치, 절대수치에 해당되는 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1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A시 가에서 다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지수라는 걸 발견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수가 나오면 요거는 무슨 수치라고 했죠? 상대 수치라고 했습니다. 상대 수치가 나왔구나. 그러면 제가 다음 단계에서 자동으로 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수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기준 시점이 어디냐면 1월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세 개 모두 1월 달을 기준 100으로 놨습니다. 근데 자료에 어디를 보아도 1월에 어떤 값이 안 나와 있죠? 아파트의 실제 실거래 가격, 즉 몇 원이다, 뭐 10억이다, 5억이다, 3억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격이 안 나와 있죠.
즉 실거래 가격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수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상대 수치가 나왔는데 절대 수치가 안 나왔어? 자, 그러면 바로 이거죠. 항목 내에서만 비교가 가능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항목 간에 비교한 함정 선택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항목 간 비교를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가지역의 12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다지역의 12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즉 가지역하고 다지역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푸실 때 가지역의 12월, 가지역 12월을 보니까 114.8이고 다지역의 12월을 보니까 102.6이구나. 그러니까 가지역이 더 숫자가 크죠. 더 크니까 이 가격이 높네. 그러니까 1번이 참이야 라고 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 푸셔야 되냐면 가지역하고 다지역은 절대 수치, 즉 실거래 가격이 없으니까 비교 불가해요. 자,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즉 비교 불가능한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 수치, 절대 수치를 공부하는 의의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시고 자, 이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인지 판단할 수 없는 선택지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돼서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나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다른 두 지역, 즉 나지역, 다른 두 지역을 또 비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볼 것도 없어요. 자, 무조건 항목 간 비교입니다. 항목 간 비교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옳은 것을 고른다는 건 5개 선택지 중에 옳은 게 몇 개밖에 없죠? 1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4개는 틀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읽으면서 아주 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또는 읽어봤을 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도 돼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를 땐 어차피 4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읽고서 비교 불가능하니까 틀렸겠지. 2번도 비교 불가능한 걸 말하니까 틀렸겠지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을 고를 땐 반대겠죠. 자, 그때는 4개가 옳은 거고 하나가 틀린 거니까 좀 적당히 읽고 이 정도는 옳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렸던 게 뭐냐면 시험 문제 너무 열심히 진지하게 푸시면 떨어져요. 자, 무조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대충 편안하게 푸셔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선택지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지역의 1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3월 아파트 가격은 같다. 자, 그러니까 급하면 이게 답이 후보가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다지역 1월 아파트 그다음에 3월 아파트죠. 같은 항목 내죠. 항목 내 비교기 때문에 자, 얘는 답 후보가 되죠. 답안의 후보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시면 다지역의 1월 아파트 가격은 보니까 현재 100이죠. 근데 3월 아파트의 실거래 지수가 얼마냐면 똑같이 100입니다. 그러면 항목 내에서 비교하니까 얘네들이 똑같죠. 자, 지수가 똑같다는 건 뭐도 같다는 얘기냐면 절대 수치인 가격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이제 3번을 찾았으니까 자,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에 한번 정답을 골랐으면 그 뒤에 것들은 과감하게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우리 뇌구조가 한번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거를 4번, 5번을 읽을 땐 사실은 거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냥 하는 수준을 읽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읽느니 과감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푸시는 것보단 천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빨리 푼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예요. 서둘러서 급하게 푸는 게 빨리 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꼼꼼하게 한 번에 푸는 게 더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공부니까 4번도 한번 볼게요. 가 지역의 1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억 원이면 가 지역.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가 지역이에요. 그러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항목 내에요. 봤더니 1월을 1억이라고 한 거예요. 자, 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에 가니까 104네요. 근데 100에서 104가 됐다는 건 4%가 증가한 건데 1억 4천만 원은 아니죠. 1억 400만 원이죠. 1억 400만 원.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함정을 좀 판 건데, 자, 이 정도 함정은 빠지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5번을 한번 볼까요? 2013년 7월에서 11월 동안 아파트 가격을 쭉 각 지역이에요. 각 지역에서 매월 상승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또 일단은 한 지역 내에서 비교하니까 비교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개념 설명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 때 지수는 항목 내에서 증감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고 했죠.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7월부터 보니까 쭉 이렇게 보면 가 지역은 계속 증가를 했네요. 그럼 나 지역 볼까요? 나 지역도 106.6에서 계속 12월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다 지역을 보니까 쭉 우선 올랐네요. 근데 마지막에 떨어졌네요. 103.0에서 102.6으로 감소를 했죠. 자,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드릴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세요. 상대 수치만 나왔다. 절대 수치가 없지. 그러면 무조건 항목 내에서는 비교가 가능한데 항목 간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선택지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건 어차피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니까 틀렸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는 수준까지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가지고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A지역 초혼 남성과 재혼 남성의 부부 연령차 비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두 개를 체크가 되셨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상대 수치죠. 비율을 물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실수가 많으신 분들은 문제를 풀 때 자, 이런 것들 나오면 써주세요. 써주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써주시면, 이제 실수도 줄이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또 나왔죠.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는 건 4개는 뭐가 된다고요? 참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 수치가 나왔는데, 절대 수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 단계까지 한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초혼 남성하고 재혼 남성의 총 인원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상대 수치는 나와 있는데, 즉 절대 수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의 절대 수치가 뭐라고요? 즉 초혼 남성이 10%면 그 인원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총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바로 재혼 남성과 초혼 남성의 총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판단이 된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생각해 봅시다. 옳지 않다는 건 4개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한 것, 즉 항목 내에 관련된 선택지들은 맞았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초혼 남성과 부인의 연령차는 1살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럼 결국 초혼 남성 내에서 1살인 게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초혼 남성 내에서만 비교를 하는 거니까 바로 무슨 비교가 되냐면 항목 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가 가능한 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끝까지 갔는데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완벽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는 이제 공부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초혼 남성과 부인의 연령차가 한 살인 경우가 가장 많아? 그러면 한 살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래프를 봤더니 초혼 남성은 사각형이죠. 사각형 중에서 한 살 차이 있는 건 이거 두 개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10%니까 둘 다 10% 초과를 하죠. 즉 이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합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살 차이 다음에 동갑. 동갑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0%밖에 안 돼요. 2살 차이는 양쪽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림의 구조상 모든 애들이 다 이 두 개보다는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우리 시험장에서 아무리 많아야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1분 30초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1번 선택지를 읽고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습을 한 상태라면 지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해주면 돼요. 자, 요거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하나 써드리면 요걸 뭘 물어보는 지문이냐면 이거예요. 말이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서울시 인구 10%는 서울시 인구 20%보다 작다. 이런 내용처럼 너무 당연한 내용을 어려운 표와 어려운 말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2번도 한번 볼게요. 초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3살 차이 이내의 여성과 결혼하였다. 자, 이것도 결국 초혼 남성, 즉 항목 내에서 비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재혼 남성의 부인 중 절반이 넘는 수가 남편보다 10살 어렸다. 즉 이거는 재혼 남성 내에서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바로 틀렸습니다. 자, 그럼 4번을 보시면 재혼 남성의 수,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재혼 남성의 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재혼 남성 내에서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4번도 일단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을 보니까, 자, 5번은 이제 정답이니까 제가 형광펜으로 좀 할게요. 3살 차이 이내의 여성과 재혼한 남성의 수는 동갑의 여성과 결혼한 초혼 남성의 수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총인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시 인구 10%와 부산시 인구 27% 중 누가 큰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항목 간 비교가 됩니다. 항목 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 겁니다. 풀지 않고서도. 근데 이렇게 지금 문제 풀고 나면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항상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4번 같은 경우도 재혼 남성의 수, 그 다음에 재혼 남성의 수 이렇게 절대 수치를 비교하는데 왜 4번은 비교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한 항목 내잖아요. 자, 여러분들 인구수를 몰라도 서울시 인구 10%하고 서울시 인구 20% 중에 누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서울시 인구 20%가 많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목 내의 비교는 총 인원은 몰라도, 즉 절대 수치를 몰라도 상대 수치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하고 5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신다면 자, 상대 수치, 절대 수치에서 함정이 빠지지 않겠죠. 제가 이제 추후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실제로 이제 절대 수치가 나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와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좀 해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주요로 다루었던 내용은 뭐냐면 상대 수치만 나오고 절대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속도를 빠르게 푸는 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시험 시간에 함정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빠른 속도로 한 문제를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강의에서 다음 주제들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